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뉴스는 문화다. 오늘 강남대학교 글로벌 문화학부의 강희준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날씨가 그렇게 차가워지면 포스터가 참 예뻤던 영화 중에 뉴욕의 가을 맞나요? 맞아요. 네, 리차드 포스터. 네. 아니 그 리차드 기어가 기어, 나오던. 네. 네. 리차드가 너무 많아요. 예. 리차드 기어가 나오던 안 가봤어요, 저 뉴욕에. 근데 그 포스터가 너무 멋있어서 뉴욕에 가을에 가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저는 관광 계획을 느리는 방법 네. 중에 하나가 정말 멋있는 영화, 드라마, 그리고 노래가 있으면 되는데 저는 그 제이지의 노래 가사가 그런 건지 몰랐는데 뉴욕은 꿈이 넘쳐나는 나한테 좌절도 주지만 이런 네. 곳이다라고 해서 아마 들어보시면 이 노래가 그런 가사였어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그래서 뉴욕 대학교 졸업생들이 그 제이지의 노래를 부르면서 뉴욕은 꿈의 도시 이렇게 부르면서 졸업식 날 다들 합창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은 예. 뉴욕이란 공간이 어찌 보면 런던 짝퉁인 공간인데 왜 이렇게 가고 싶어 할까? 뉴욕에 대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나오는 러브 어페어부터 맞아요. 시작해서 방금 말씀드린 뭐 뉴욕에 대한 노래, 그리고 뉴욕의 가을 하면 떠오르는 것, 그리고 뭐 그 섹스 앤 더 시티에서 그 주인공이 언제나 누비던 거리, 뭐 네.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사실은 대단히 서울보다 나을 때도 없는 곳인데 가보면 그렇다면서요. 그런데 너무 많이 봐둬서 가고 싶은 걸 보면 우리도 서울에 대한 관광을 단순하게 뭐 서울 오세요, 뭐 웰컴 투 서울 이런 식의 단순 광고가 아니라 많은 드라마, 영화,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노래를 과거에 조용필 씨가 서울 서울 서울이라던가 이 정도 노래 말고는 서울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너무 그런 거 너무 그 강제적인 거 아니야? 네. 억압적인 거 아니야 하면서 되려 서울을 살아가면서도 서울에 대한 노래나 이런 것들에서 그 속된 말로 관용으로 만들어진 노래 아니라면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 양화대교 이런 노래 밤에 들으면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네. 느낌으로 서울에 맞습니다. 대한 정서, 그리고 굉장히 큰 네. 대도시니까 여기서 느끼게 되는 정서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떠오르는 그 포스터들이 항상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 하나가 현빈 씨와 탕웨이의 그 만추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가을이면 생각이 나서 이제 4K 리마스터링 해가지고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한 몇 년 전부터 그런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예전 영화를 리마스터링해서 화양연도 맞아요. 그렇고 이렇게 개봉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교수님이 좋아하셨던 영화가 여러 번 보셨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교수님은. 맞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리마스터링을 해서 새로 개봉한다면 가십니까? 저는 특히 이제 6, 70년대 영화들 리마스터링 하면은 꼭 가서 보는 편인데요. 그런 영화들은 때로는 저작권이 없어져서 그냥 영상 자료원에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 있도록 올려놓기도 합니다만 과거 영화일수록 좀 필름이 균일하지 않아서 밤 장면인데 낮 같고 맞아요. 낮 장면인데 밤 같고 이런 장면들도 있고 네. 그리고 워낙 후시 녹음이다 보니까 이 소리가 잘 균일하지 않고, 조정이 그쵸? 안 돼가지고 잘 안 들리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제 디지털 리마스터링을 하다 보면 그런 걸 좀 균일하게 맞춰서 요즘 영화 같다라기보다 훨씬 보기에 편안해진 작품들이 많아서 지금 이만희 감독의 만추 같은 경우도 네. 그런 식으로 리마스터링 되기도 했지만 2011년에 김태용 감독이 다시 이제 만추라는 영화를 아예 리메이크 했잖아요. 네. 이제 김혜자 씨가 맡았던 그 역할을 탕웨이 씨가 맡고 사실 한국이 배경이 아니라 아예 시애틀로 배경을 옮겨가서 현빈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등장하는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그때 영화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탕웨이 하면은 사실은 새끼로 떠올리던 바로 그 맞아요. 배우였는데 저 배우가 저는 너무나 기억이 나면 현빈 씨 물론 멋있지만 야 탕웨이란 배우에 저렇게 트렌치 코트가 잘 어울리는구나. 대충 쓸어 올린 머리에 트렌치 코트를 그냥 휘뚜루마뚜루 걸쳤는데 너무 멋있어서 와 그래 미스 뭐 중국 출신이라는 게 이런 그냥 나온 말이 아니구나. 느낌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그 영화 이후로 이제 현빈 씨와 사실은 스캔들이 났지만 알고 보니 감독님과 결혼을 한 되게 재밌는 영화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스캔들이 났던 이유가 두 분이 대단한 러브씬이라던가 이런 게 없지만 단 한 번의 그 안개 속의 키스씬이 너무 여운이 남아서 그래서 그랬나 봐요. 마지막에 결국은 뭔가 잘 되는 얘기라고 하기 어려운 마지막 결론이었고 어쩌면 현빈 씨는 목숨의 위협을 느꼈겠다라고 하는 불길한 예감 속에 끝나는 작품이지만 만추라는 꽉 찬 가을이라는 이 말이 뒤늦은 가을이란 말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영화라서 많은 분 기억에 남으셨을 텐데 벌써 2011년 작품이었어요. 아, 그렇게 오셨어요? 12년 전. 그러니까 리마스터링을 한다라는 게 전혀 어색하지 그렇죠. 않은 그 사이에 정말 디지털 리마스터링이 굉장히 기술적 발전도 있었고 좀 여러 가지 색보정이나 음성 같은 것들을 보정함으로써 그 감성을 조금 더 디지털로 좀 균일해진 깔끔해진 그런 느낌들을 볼 수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찾지 않으실까. 그리고 워낙 헤어질 결심으로 설에 대한 여운이 좀 많이들 남아 네. 계시잖아요. 근데 그 여운을 다시 즐길 수 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당시에 만추가 개봉했을 때도 호불호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 이전의 영화도 굉장히 대단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헤어질 결심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만추를 보는 느낌은 또 다른.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탕웨이의 매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희한한데 이 영화가 없었으면 우리가 그 탕웨이를 그렇게 더 좋아했을까. 그러니까 저도 그 숟가락 때문에 화내는 장면은 정말 납득 안 가지만 납득이 되는 왜 그 사소한 숟가락으로 저렇게 저 여자가 화가 났을까가 충분히 납득이 되는 그런 장면들인데 다시 보셔도 이제는 다들 남의 여자 남의 남자가 된 현빈 네, 씨와 탕웨이 그러니까요. 씨지만 그 당시 정말 가장 매력적이었던 남녀 두 배우의 저는 현빈 씨가 가장 배우답게 좀 영화에 남은 작품도 이 작품 아닌가 싶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게 작은 자켓을 추위에 네. 이렇게 깃을 세우면서 겨우겨우 추위를 피하는 장면들도 그냥 쓸쓸하고 외로운 그런 가을 감성으로 남아있는 작품입니다. 네. 아, 또 이게 멋있는 커플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이렇게. 맞아요. 네. 자, 오늘 뉴스는 문화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렇게 시내 나가다 보니까 이거 광고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하철에나 버스에도 지금 이 광고가 한창인데요. 바로 플라워 킬링 문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우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어느새 얼굴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네. 바스켓볼 다이어리나 로미오 플러스 줄리엣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제 더 이상은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됐는데 이제는 저런 느낌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 같고 제목을 저걸 뭐라고 이해해야 되나 플라워 킬링 문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그 한참 밑에 생각했어요. 영어 제목으로 네. Killers of the Flower Moon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저게 맞는 표현입니다. 아. 왜냐하면 영화를 보면 그 인디언 부족에 남아있는 오세이지족들이 자기들을 마치 언덕 위에 흙 뿌려듯이 막 피어있는 야생화의 이름이 플라워 문이에요. 아, 달 이름이 아니고 꽃 네, 이름이군요. 달의 꽃이라는 이름인데 네. 근데 영화는 킬러스 그런 달의 꽃들 그러니까 오세이지족의 후예들을 죽이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말 그대로 킬러스가 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어. 마치 꽃을 짓밟듯이 진짜 우리가 야생화 너무 예쁘지만 흐드러지게 피어 있다 보면 뭔가 막 장미 네. 뭐 이런 것처럼 하나 이렇게 막 이렇게 눈에 띄게 피는 꽃이 아니다 보니까 밟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의 네. 야생화는 오히려 좀 밝게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흔히 개척의 문화사라고 부르기도 네. 하고 뭐 미국의 역사가 어찌 보자면 남의 땅이었던 곳에 뭐 좋게 말해서 개척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침략이자 그렇죠. 정복을 한 걸 수도 있으니까 네. 그들을 킬링하면서 어떻게 미국이 부를 쌓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작품인데 일단 이 작품의 가장 큰 지금 명성은 마틴 스콜세지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지만 실제 여러분이 느끼는 명성은 뭐냐면 러닝타임이 3시간 반이에요. 에? 3시간 반이라서 일단 회차가 많지도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많이 걸 수가 없으니까. 네네, 저도 이제 이 영화를 보러 가면서 그 전에 커피 먹지 말아야지. 화장실 못 네, 가니까요. 화장실 또 이 영화가 또 생각 외로 엄청나게 자극적인 장면이 없습니다만
내내 눈을 못 뜨게 만드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화장실을 가면 안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애플 TV에서 이 제작이 됐고 곧 아마 애플 TV에서 방영이 될 거긴 합니다만 저는 영화관에 가기를 추천을 드리는 게 뭐냐면 3시간 반 영화관에서는 남의 눈치도 보이고 어둡고 그리고 사운드가 빵빵한 공간에서 스크린과 마주하다 보니까 3시간 반을 저 시계 안 보고 봤거든요. 쭉 볼 수 있지만 아무리 집에다가 시어터를 잘 만들어 놓고 음향 공간을 잘 만들어 놔도 3시간 반이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집에서는. 그래서 이 영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내 속으로 가기 전에 이 노인네가 무슨 욕심으로 요즘 같은 세상에 3시간 반짜리를 영화관에 걸어? 무슨 마음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굉장히 간절한 바람도 전달이 되고 야, 이 이야기는 중간에 소위 말해 편집으로 떼어버릴 게 없는 얘기다. 이건 다 담았어야 됐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작품이에요. 네. 근데 이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영화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저런 얼굴을 하고서 등장할 거라는 걸 예전에는 상상을 못 했었던 맞아요. 거죠. 왜냐하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처음부터 연기를 잘했잖아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길버트 그레이프라는 그 영화에서 어니라는 네. 19살짜리 지적 장애가 있는 조니 뎁의 동생으로 출연했던 이렇게 막 틈만 나면 나무에 올라가는 네, 맞아요. 말썽쟁이 동생으로 나와서 굉장히 연기를 잘한다. 그런데 의외로 연기파 배우로만 풀릴 줄 알았는데 워낙에 좀 미남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잘 알려진 로미오와 줄리엣, 타이타닉을 통과하면서 그냥 조금은 시작은 예술 영화로 시작을 했으나 잘생긴 미남 슈퍼스타가 가는 길로 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점차 빨리 오스카도 타고 칸도 가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시간 시차가 많이 의외로 됐죠. 영화상에서는 외면하는 배우가 되었고 관객들은 환호하는 배우가 되긴 했고 뭐 빛이라든가 이런 예. 약간 20대 초반 남성의 대명사가 되면서 점점 예술 영화라는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마틴 스코세지 감독을 만나면서 그래 원래 저 배우는 연기자라는 배우였지라는 생각을 다시 돌이켜 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플라워문 작품을 보다 보니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의도인지 아니면 자기의 나이 들어감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말론 브랜도랑 굉장히 여러 이미지가 겹치는 거예요. 특히 말론 브랜도가 데뷔를 찍으면서 사실 말론 브랜도도 그렇게 과격한 얼굴이 아니라 상당히 좀 어찌 보자면 미국형 예. 미남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데뷔 느낌을 주려고 이렇게 턱을 내밀면서 약간 성대모사. 프렌치 독 같은 네.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턱을 내밀잖아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번 영화에서 중년 이후의 연기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턱을 내밀고 이렇게 목을 좀 움츠러들면서 굉장히 말론 브랜도 느낌을 많이 줘요. 대사를 하면서. 근데 그거는 의도일까 아니면 자연스러운 흐름일까? 그런데 저는 약간 미리 조금 한번 베팅을 걸어보는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올해 오스카 주요 남자 연기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저 여성이 오세이지종 여성인데 그 소위 말하는 순혈 땅을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 줄만 그냥 요약해 주자면 그 인디언 오세이지족들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언어랑 우리 영혼을 가질 수 없게 됐다. 외지인의 언어와 외지인의 영혼을 수혈받아야 해. 근데 그렇게 영혼과 언어를 잃는 순간 밖에서 검은 황금인 잭팟이 터진 거예요. 오일이 터지면서 저들이 저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 우리 왜 20세기 초반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처럼 수많은 백인 남성들이 그렇게 순혈의 땅, 다시 말해서 석유가 나는 땅을 가진 여성들에게 일부러 접근해서 일부러 결혼을 하고 의도적으로 죽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 땅이 되는 자기 거니까. 땅이 되고 이 땅에서 나오는 기름이라는 건 흔히 자자손손. 말해서 그냥 뭐 금덩어리가 있어가지고 써버리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연기가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그 인디언 여성인 몰리를 사랑하긴 해요.
그러니까 돈만 보고 결혼한 거 아닙니다. 네. 하지만 저나 이현경 아나운서는 똑같이 돈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녀를 사랑하기도 하고 네. 돈을 좋아하는 것도 진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인 거죠. 차라리 사랑만 하거나 네. 돈만 좋으면 선택할 간단한데. 굉장히 간단한데 그 어려운 연기를 해내더라고요. 그녀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녀로 인해 생긴 돈이 싫지는 않고 하지만 돈만 갖는다 생각하면 그녀에 대한 사랑이 포기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 애매한 줄다리 연기를 멋있게 해내는 걸로 봐서 아 이번에 어쩌면 두 번째 오스카가 기대된다라고까지 하는 그런 연기를 보여주는데 그 모든 게 사실은 꼭 마틴 스콜세지랑 같이 할 때 신호등.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연기력이 보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페르소나란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네. 그래서 그 감독과 페르소나인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근데 이제 감독하고 배우가 아까 마틴 스콜세지 감독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처럼 이렇게 같은 조합이 자꾸 만나는 이유가 있어요, 교수님? 그건 아마도 내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 캐릭터를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서 보여주는 네. 말 그대로 지음의 관계가 되는 듯해요. 근데 이 영화의 특이점은 뭐냐면 마틴 스코세지 감독이 미국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페르소나로 삼은 배우는 로버트 드니로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두 사람은 다 이탈리아계 미국 이민자들이고 그래서 일종의 혈통의 네. 그 통하는 지음 네. 이탈리아식 정서에 대해서 서로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영화를 찍어온 세월은 뭐 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리고 가만 생각해보면 로버트 드니로는 뭐 비열한 거리라던가 택시 드라이버 굉장히 강렬한 일테면 네. 그 연기의 스펙트럼으로 보면은 거의 한쪽 끝에 정상이 아닌 사람들, 네, 맞아요. 약간 미쳐버린 사람들의 연기를 극단적으로 보여줘서 마틴 스콜세지와 함께 그 미국 영화계에 정말 한 획을 그었던 그런 배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로버트 드니로가 힘을 다 빼고 굉장히 노회한 욕심이 많지만 그걸 드러내지 않고 말하자면 체스를 두면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말로 활용하는 그런 삼촌 역할로 나오거든요. 굉장히 노회한 역할, 그러니까 마틴 스콜세지의 전생의 필모그래피에 처음부터 끝까지 로버트 드니로가 있다. 그러니까 아. 네, 그러니까 이 그냥 마틴 스콜세지의 영화사는 로버트 드니로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라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날 젊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로버트 드니로가 기억하시겠지만 아이리쉬맨이라는 네. 영화에서는 CG를 활용해서 젊은 시절 연기를 했어요. 얼굴에 CG를 더 씌워서 젊은 뭐 30대, 40대 역할을 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이제 진짜 배우로 젊음을 연기할 때에는 역시 레오나르도라고 해서 이 두 페르소나가 같이 출연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늘 불안한 청춘의 얼굴이었어요. 한동안 정말. 근데 그 역할을 너무 잘하기도 했었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갱스 오브 뉴욕을 통해서 다른 얼굴, 연기파 배우의 얼굴을 갖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영화에서 이제 마틴 스코세지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한테 저런 약간 악당 기질이 있구나라는 네. 걸 이제 읽어낸 거죠. 그 이후에 악당 기질로 이제 아무래도 에비에이터라는 굉장히 조금 정신 나간 미국의 큰 부자 네.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디파티드, 그러니까 제가 방금도 그랬지만 여자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는 중간을 타는 네. 역할이었지만 디파티드도 경찰이기도 하면서 갱스터이기도 한 이런 약간 이중적 역할을 생각보다 늘 훌륭하게 해내는 거예요. 네. 레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뭐 셔터 아일랜드 역시도 정상인과 비정상인 사이에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데 로버트 드니로는 확 가버린 세계에서의 강렬함을 연기한다면 이 언제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조금은 약간 선병질적이고 선을 타는 연기를 늘 잘하는데 The Wolf of Wall Street라고 해서 네. 근데 그 영화에서 이제 꽃을 피운 거죠. 완전히 돈에 환장한 증권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나약한 인간의 역할을 보여줘서 아카데미에서 상도 받았지만 이번에도 그런 면에서 마틴 스코세지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가지고 있는 기이한 면까지 잘 읽어내지만
거기에 뭐라고 훈수되는 두는 감독이 아니라 그래 너 이상한 면을 내 영화에서 막 펼쳐줘. 그러니까 늘 25살만 만난 디카프리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러니까요.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네. 이번에도 25 만났는데 언제까지 가나 보자 하면 딱 25이 끝나면 정말 무섭게 헤어지는.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남자잖아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생각해보면 결혼도 안 하고 계속해서 25 그 모델을 만나는 건 불법은 아니지만 매우 기이하잖아요. 불법은 아니지만 불법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매우 감정을 느끼게 하죠. 네. 기이하죠. 네, 그런 기이한 이런 인간적인 면모를 마틴 스콜세지는 영화 속에 잘 녹여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연결이 안 되는데 갑자기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마틴 스코세지 감독의 얘기가 생각나는데 영화 촬영장에서 감독은 배우들이 출발선에 들어서서 뛰어나갈 준비가 되면 그 순간부터 보살펴주고 신뢰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안에 무엇을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가 보여지는 레드카펫 위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걸 다 끄집어내서 여기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영화에서 약간 바보같이 나와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네. 똑똑한 인간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여자를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로 나와요. 그래서 여자면 다 좋죠 뭐라고 하는 그런 식의 대사를 능청맞게 예. 하지만 그게 그 사람이 막 호색한이라기보다 오히려 약간 멍청하면서 여자를 좋아하는구나라는 네. 느낌을 연기로 설득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엄청난 인종차별이 사실 들어가 있는 걸 마틴 스콜세지가 살려내요. 그래서 여자를 좋아하니까 넌 인디언이랑 결혼할 수 있잖아. 이런 논리 구조로 가는 거예요. 네. 여자면 되니까. 근데 지금 사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마틴 스콜세지가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잠깐 출연하거든요. 출연하는데 변사 역할 네. 같은 걸로. 이 눈빛이 나이가 8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기심이 많은 눈빛이잖아요. 애기 눈이에요, 눈은. 그러니까 저는 나이가 많아도 예술혼을 불태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 얼마 전 세상을 떠나신 박서보 화백도 그렇지만 눈이 굉장히 어린아이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아직 저 나이에도 궁금한 게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 호기심의 결과로 이번 작품이 원래 역사책을 원작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이 아니에요. 그냥 오세이지족 부족에 대한 역사인데 거기에 한 캐릭터를 상상으로 만들어 넣어서 그 캐릭터가 어떻게 살았는지 역사 속 인물을 허구적 인물로 그려내는데 야 이거는 저 감독의 마음을 아는 배우들도 너무 중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판을 만들어서 네. 그림처럼 납작하게 붙어있던 말 네. 그대로 색인에 들어가 있던 인물을 네. 일으켜 세워도 옷도 아, 맞아요. 입히고 살도 찌우고 네. 걸어다니게 한 이 배우와 감독의 그 시너지라는 게 어떤 건지 정말 잘 보여준 작품이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굉장히 놀랬던 작품 중에 하나가 찰리와 초콜릿 공장 하면 당연히 조니 데뷔였어요. 맞아요. 예. 근데 이번에 티모시 살라메의 모습으로 바뀌니까 그냥 찰리와 초콜릿 공장은 조니 데뷔인데 나 저 혼자 굉장히 아쉬워했었거든요. 팀 버튼 감독의 영화에는 팀 버튼 감독의 쌍둥이 같은 조니 데뷔 등장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 조니 뎁과 사실은 헬레나 보넴 카터 두 네. 남녀가 등장해야 네. 이 팀버튼 영화는 완성된 듯한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이 페르소나라는 개념 자체가 네. 왜 이렇게 과거에 뭐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 영화에 일테면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네. 나온다라거나 이런 걸 우리가 굳이 그냥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서부 영화의 아이콘이다라고 표현하지 감독과 굳이 결부시키진 않는데 특히 팀 버튼 감독 같은 경우는 세계관이 매우 독특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크 판타지라고 해야 될까요? 판타지는 판타지인데 밝으면서 어둡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잘 알려진 가위손 같은 이야기도 보면 일단은 너무 흉측하게 생긴 팀 버튼이 가위손을 달고 나오지만 가위손이 무섭다라거나 혹은 괴롭게 보이는 게 아니라 측은하고 안쓰러워 보이는 이 느낌은 팀 버튼 감독의 영화인데 그 안쓰러움을 연기한 만약에 이 조니 뎁이 없었다면 이 영화는 자칫하면 B급 괴기물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영화잖아요. 호러물이 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여기서 보여주는 이 조니 뎁의 저 순박한 연기가 영화의 한
획을 그었던 것처럼 그 이후에 비틀주스라던가 예. 뭐 내지는 뭐 그 할로윈 얘기라던가 뭐 아니면 유령 신부라던가 이런 모든 영화들에서 팀 버튼 영화에는 조니 뎁이 나옴으로써 이 다크 판타지의 잔혹 동화가 완성이 되는 듯한. 네.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가장 대표작이라고 한다면 캐러비안의 해적일 텐데 네. 그 이미지가 만들어주시는 원동력 역시도 팀 버튼이 해석해준 조니 뎁만의 그 독특하고 다크한 외롭지만 측은해 보이는 그래서 무섭다기보다 그냥 안아주고 싶은 약간 괴기스러운 캐릭터를 만들어준 건 팀 버튼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팀버튼 감독이 다 왜 제 생각에 어쨌든 감독에게 선택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캐릭터에 이번에는 조니 뎁 말고 다른 얼굴을 쓰고 싶어 할 수도 있는데 영업을 당한 건지 왜 계속 조니 뎁에게만 전화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내 세계를 제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영화 감독들이 제일 하고 싶은 건 그거잖아요. 내가 출연해서 내가 그걸 해보고 싶은데 본인을 또 너무 잘 알죠. 네. 내 얼굴, 내 목소리, 내 행동으로는 연기가 안 되니까 네. 배우가 필요해. 그래서 네. 등장한 게 사실은 페르조나라는 건데 네. 내 세계관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배우가 있다면 외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네. 이 조니 뎁과 팀 버튼은 말 그대로 두 사람이 최고의 커플로 그냥 활약을 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헬레나 보넴 카터 역시도 사실은 아내가 되기도 하잖아요. 결별했잖아요. 네, 결별한 이후에도 헬레나는 여전히 나는 팀 버튼의 세계를 가장 잘 이해해라고 말하는 그런 배우 중 한 명으로 팀 버튼 영화에 언제든 출연해 달라면 기꺼이 출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헬레나 보넴 카터가 이를테면 다른 영화들에서 등장하는 되게 독특한 캐릭터들을 네. 만들어준 사람이 팀 버튼이기도 하고, 이를테면 팀 버튼 영화는 팀 버튼 장르거든요. 네. 엄밀히 그쵸. 말해서 어디에 소속되는 게 아니라 팀 버튼 영화야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이 새 영화를 만들었을 때 와, 만약에 그 감독 영화는 팀 버튼 같아요라고 하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그 팀 버튼 영화에는 언제나 조니 뎁과 헬레나 보넴 카터 자리가 한 자리에 있는 게 머릿속에 당연히 장르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되어 있죠.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킬리언 머피의 조합을 보면 이런 배우가 있었어라는 관객의 반응을 끌어내잖아요. 맞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놀란은 사실상 매우 영국적인 영국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면면히 살펴보면 언제나 영화에 출연하는 주요 배역진들은 다 영국인들입니다. 뭐 톰 하디라던가 그 미국 배우보다는 역시 영국 배우를 좀 선호하는데, 그 영국 배우 중에서도 킬리언 머피가 갖고 있는 독특한 캐릭터가 있죠. 사실 킬리언 머피 이번에 오펜하이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왜소해요, 생각보다. 그렇게 키도 크지 않고 몸집도 크지 않지만 그 킬리언 머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서늘한 눈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적 분위기, 특히 약간의 아일랜드 계열에 주는, 그래서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이런 작품에서도 켈로치 감독과 같이 연기를 했던 적이 있긴 합니다만 정말 이 길리언 머피만의, 그리고 데니 보일 감독의 28일 네. 후라던가 영국식 분위기를 살려내는 약간의 냉정하지만 냉정한 뒤에 숨어 있는, 그게 너무 예의 바르다 보면 냉정하게 느껴지는 그런 네. 영국식 그런 배우들의 개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감독이고, 그래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자기 영화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의미 있는 배우로 늘 이 킬리언 머피 그리고 톰 하디를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경상도에서 나고 자랐는데 새그랍다라는 말이 있어요. 요때 귤을 까서 먹으면 새그랍다이거든요. 시다라는 네, 시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시다는 뜻이에요라고 느끼면 그 새그랍다의 느낌이 없어요. 근데 아마 감독들도 그 언어의 그 맞아요. 맛을 살려줄 수 있고 그 느낌을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냥 새그랍다를 알아듣는 사람만 찾으면 대략 그 줄기 사람인 것처럼 그런 느낌을 살려주는 그런 그 배우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다 싶기도 맞습니다. 하네요. 예. 네네네. 뭐 이 페르소나 하면 우리나라에는 봉송 커플 아니겠습니까? 가장 행복한 커플이죠. 왜냐하면 페르소나가 있다고 해서 네. 계속 그 배우와 영화를 만들기도 어려울 뿐만 그렇죠. 아니라 그 감독이
나름의 세계관을 구축해서 승승장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페르소나에 무슨 맞네요. 의미가 있겠어요. 예. 그런데 이 봉준호 감독은 가장 한국적인 아이러니를 한국적 영화로 만드는 감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송강호 배우가 활약하고 있는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의 얼굴이 송강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한국적인 얼굴이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송강호 배우가 맡은 사실 봉준호 감독과 같이 아니한 영화들, 뭐 변호사로 네. 나온 영화라던가 뭐 이런 영화들도 늘 송강호 배우가 연기를 잘하는 듯하지만 오히려 봉준호 감독에 나오는 송강호 씨는 특별한 어떤 실존 인물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뭐 살인의 추억에 나오는 경찰 모델로 했다고는 하지만 예. 그냥 80년대 전형적인 경찰에 예. 더 가깝고 이를테면 뭐 괴물에 나오는 그 한강공원의 네. 주인 아저씨는 그냥 한강공원, 지금은 이미 사라져버린 한강공원 매점 아저씨라는 그냥 시대의 얼굴인데 그게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가 만나면 그 시대의 얼굴을 대표적인 전형으로 마치 역사책에 기록해도 될 것 같은 캐릭터를 만들어내서 기생충에 결국은 그 운전기사 아저씨의 모습은 그냥 2000년대 한국에 어딘가 존재할 법한 그냥 평범한 서민의 얼굴이 되는 거죠. 만들어내는 감독도 대단하고 그걸 이해해서 소화해내는 네. 송강호 씨도 대단한 게 송강호 씨가 그렇다고 늘 다른 영화에도 좋았냐라고 하면 다른 영화들에서는 늘 약간 조금 평가도 어긋나고 네. 호불호도 어긋나는데 늘 봉준호 감독 영화만 늘어놓고 보면은 아 이게 한국의 얼굴이구나라고 대표가 될 수 있는 건 이 두 사람의 호흡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화제가 됐던 장면이 그 봉준호 감독이 송강호 배우에게 이제 무릎을 꿇고 트로피를 바치는 장면이었거든요.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위대한 배우가 없었다면 한 장면도 찍지 못할 영화였다라는 봉준호 감독의 수상 소감과 저 모습은 두 사람의 관계를 신뢰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혹시 약간의 영적이거나 영혼적인 타이가 묶여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이 가끔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도 복이 많은 게 내가 그렇게 훌륭한 시나리오를 썼지만 네. 이 배우가 아니라 늘 좀 부족한 배우와 작업을 했으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너 다 계획이 있구나 이 네. 대사를 어떤 배우를 생각했을 때 맡으면 너무 세지잖아요. 그렇죠. 어떤 배우가 맡으면 너무 힘없는 대사가 돼요. 네. 그런데 송강호 씨가 하면 맛있는 대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별거 아닌데 그게 유행어가 됐잖아요. 네. 너 계획 있다. 너에겐 계획이 다 다 있구나. 이게 뭐 아무런 대사도 아닌데. 근데 그렇게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세계를 나보다 더 잘 자기도 모르게 네. 뱉어주는 배우가 있다라는 건 네. 봉준호 감독의 행운이기도 합니다. 윤종빈 감독과 하정우 배우는 어떻습니까? 두 사람은 대학 동기잖아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 예. 자를 만드는 과정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못할 말이 없다 보니까 영화를 100테이크, 150테이크 찍고 싶을 만큼 찍었대요. 그러니까 감독님 눈치 보여서 이거 다시 한번 찍고 싶은데 말을 못해. 그럴 수 이게 있잖아요. 아니고 그리고 감독도 배우 눈치 보느라 그 마음에 안 들어 이 소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마음에 안 들면 한 번 더 가자. 이렇게 해서 막 엄청나게 많이 찍었대요. 근데 그건 두 사람이 편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렇죠. 거죠. 알아서라기보다. 그래서 너무 많이 배웠다는 겁니다. 두 사람 다. 이럴 때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럼요. 그건 이럴 때 이렇게 오. 찍으면 내 연기가 이렇게 보이는구나. 네. 그래서 두 사람이 용서받지 못한 자에서 마음껏 연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연출 연습, 연기 연습. 그 이후에 두 감독과 두 배우가 일치월장하는 게 이렇게 일단은 잘 알지 못해도 편한 사람과 그래서 오해받지 않을 관계에서 끝까지 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에피소드가 들려주더라고요. 예, 그게 아마 감독과 배우 사이의 그 팽팽한 긴장 관계도 그 친한 사이 유지할 수 있다는 거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창조적인 그 에너지도 서로 통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찍자고 하면 짜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날 괴롭히는구나가 아니라 너도 한 번 더 탐구해보고 싶구나. 예. 나도 탐구해보고 싶어라는 서로 간의 이해와 신뢰가 없으면 네. 그건 잔혹사로 남을 법한 에피소드가 될 법도 했던 거죠. 예. 설경구 감독과 설경구 씨와 변성현 감독의 상황도 불한당은요. 진짜 좋아하는 팬들이 많은 영화잖아요.
맞아요. 강우석 감독이 나중에 좀 서운할 수 있었겠지만, 네, 그 설경구를 제2의 설경구로 만들어준 거 그러니까요. 역시 변성현 감독이었고, 사실은 정우성 씨를 계속 발견해서 바꿔놓고 있는 감독도 사실 김성수 감독이라 네. 어떻게 비트의 정우성과 아술의 정우성이 같을 수 있나? 그러니까요. 근데 김성수 감독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요. 이런 게 사실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얘기거리가 되고 생각할 거리가 되니까 즐거운 감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삶에서도 그런 사람들 한 사람씩 있잖아요. 나를 만들어주고 이전의 나와 나를 맞아요. 변화시켜주는 네, 사람. 네.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강희정 교수님과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